이는 미국 경제가 가장 튼튼해설라기보다는 달러가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일단 가장 안전하고 바꾸기 쉬운 현금 즉 달러를 확보하려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죠. 결국 방위 산업이나 우주 항공 같은 공격적인 테마주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금이나 달러 같은 방어적인 자산을 함께 담아두는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라기보다는 예측할 수 없는 위험 속에서 내 자산을 지켜내는 생존의 전략에 가깝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갈등의 시대, 평화의 시대, 그리고 그 너머의 구조적 변화까지 2026년의 투자 지도를 구석구석 탐험했습니다. 아마 머릿속이 복잡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2026년 투자 생존을 위한 절대 흔들리지 않는 4단계 액션 플랜을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쩌면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바로 패러다임 전환을 인정하기입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를 지배했던 AI가 모든 것이다라는 생각 그 익숙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마치 수십 년간 써왔던 낡은 지도를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지도를 펼쳐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 새로운 지도에서 가장 크고 굵은 글씨로 쓰여 있는 것은 기술 혁신이 아니라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열어보십시오. 그 안의 자산들은 여전히 과거의 지도에 맞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손을 움직이는 단계입니다. 바로 새롭게 부상하는 분야의 포트폴리오를 배치하기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방위 산업, 우주 항공, 드론 시스템 같은 영역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분야들은 단순히 유행하는 테마가 아니라 지정학적 환경 변화 속에서 구조적으로 필수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턱대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 관찰, 비중 설정, 분산 진입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특정 기업의 일회성 뉴스나 단기 가격 급등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산업이 실제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흐름인지 냉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각국의 국방비 증가 추세, 우주 항공 관련 정부 발주 규모, 드론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 같은 장기 흐름을 먼저 보는 것이죠. 이렇게 산업 자체의 방향성을 이해한 뒤 ETF나 대형 기업 중심으로 천천히 포트폴리오에 추가해 가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미래가 어디로 흘러가는가를 확인하고 그 흐름에 초기 진입하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시야를 더 멀리 던지는 것입니다. 구조적 변화에 투자하기입니다. 단기적으로 전쟁이냐 평화냐를 맞추는 게임을 넘어 이 시대의 변화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흐름 즉 파도, 그 자체에 올라타는 전략입니다. 세상의 공장이 어디로 이사가고 있습니까? 바로 그곳에 기회가 있습니다. 공급망 재편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새로운 공장을 짓고 전력을 공급하고 자동화 설비를 만드는 기업들은 단기적인 뉴스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주요 국가들의 제조업 부문 설비 투자는 이미 증가세로 돌아선 곳이 많습니다. 또한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가치가 빛나는 금과 같은 안전 자산이니 모든 공격적인 투자들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보험과도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당위 테마를 쫓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뿌리내리는 투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이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철저한 위험 관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브레이크가 없으면 달릴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다루고 있는 테마주들은 변동성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고 기계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첫째, 비중 조절입니다. 내가 감당 가능한 기준을 세우세요. 아무리 유망해 보여도
특정 테마나 종목이 내 전체 자산의 일정 비율, 예를 들어 10%나 15%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입니다. 시장의 꼭대기와 바닥을 맞추려는 유혹을 버리고 여러 번에 나누어 사고 하는 것만으로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손절 원칙입니다. 투자하기 전에 만약 얼마까지 손실이 나면 무조건 팔겠다는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그 기준이 오면 감정 없이 실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실패를 막는 가장 현명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2026년의 투자 환경은 분명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그린이 지도를 통해 여러분은 더 이상 안개 속을 헤매는 불안한 투자자가 아닐 것입니다. 이내 가지 행동 계획이 있다면 다가오는 어떤 파도 속에서도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해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바다도 짧게 끊기고요. 부모는 그 사이 혼자 밥을 먹고 혼자 병원을 가고 혼자 아픈 날을 버팁니다. 그러다 더 이상 혼자 감당이 안 되는 순간이 오면 그때 요양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마치 그 순간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자연스럽게요. 이게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한 자녀들 사이에서 아주 조용하고 천천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물론 그것이 어떤 사정에서 비롯됐든 재산을 받고 부모를 방치하는 건 분명히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실제로 2026년 2월 12일 국회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은 부모를 장기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등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유료분을 제한하거나 상실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쉽게 말해 부모를 학대 유기한 자녀처럼 폐륜적 행위가 확인되면 법이 보장하던 최소 상속분조차 인정되지 않도록 바뀐 겁니다. 하지만 법이 바뀌어도 이미 재산이 넘어간 뒤라면 어떨까요? 요양원에 혼자 계신 그 어머니에게 그 법이 지금 당장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이 문제가 단순히 나쁜 자식 이야기가 아닌 이유입니다. 문제의 구조를 한번 뜯어볼게요. 부모는 노후 준비를 자식에게 의존하는 형태로 했고, 자식은 점점 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였고, 국가는 그 사이 어디에도 확실한 안전망을 깔지 않았어요. 그 틈 사이에 지금 수십만 명의 노인이 끼어 있는 겁니다. 요양원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노인들의 가장 큰 고통이 뭔지 아세요? 통증도 외로움도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야기합니다. 집을 줬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요.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다고요. 그 이해 안 됨, 그게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어르신은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분이 살아온 시대의 방식대로 그 시대가 옳다고 가르쳐준 방식대로 살았을 뿐이에요. 자식에게 다 줬을 때 노후가 보장될 거라고 믿었던 건 그 시대에는 실제로 그게 작동하는 구조였거든요. 그 구조가 무너진 건 그분이 결정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자식을 못 믿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식과의 관계를 거래처럼 만들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관계를 오래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국민연금과 주택연금 같은 공적소득 장치를 최대한 유지하는 거예요. 주택연금이란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제도인데요. 이 경우 집권은 살아있는 동안 유지됩니다. 자녀에게 집을 주는 순간이 선택지는 사라져요. 가능하다면 모든 걸 한꺼번에 넘기지 마세요. 재산을 전부 이전하는 것과 일부만 남겨두는 것은 내가 느끼는 불안감의 크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 이름으로 남아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어야 인간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요. 이건 경제적 이유만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어느 정도 선택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집을 넘겨줄 생각이라면 전부 넘기기 전에 한 가지만 확인해 보세요. 내 통장에 최소한 몇 년치 생활비가 남아 있는지요? 몸이 아플 때 내 돈으로 병원을 갈 수 있는지요? 자식한테 손 벌리지 않고 한 달을 버틸 수 있는지요? 그게 가능하다면 넘겨줘도 됩니다. 그게 안 된다면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돈이 없으면 선택지가 없어집니다. 선택지가 없으면 목소리도 없어져요. 그리고 목소리가 없어진 사람은 아무리 가까운 가족 사이에서도 조용히 밀려나게 돼 있어요. 내 것을 남겨두는 건 욕심이 아닙니다. 내가 끝까지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에요. 자녀 세대라면이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로만 듣지 마셨으면 합니다. 부모님이 재산을 이전하길 원하신다면 그 조건을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가족이 되는 것, 그게 오히려 진짜 효도일 수 있어요. 서로 기대하는 바를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남기는 것, 그게 관계를 더 오래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기 어색한 분들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어요. 적어도 부모님이 재산을 이전하겠다고 하실 때 한 번만 더 여쭤봐 주세요. 나중에 생활비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 몸이 아프면 어디서 지내실 거냐고요? 그 한마디가 몇 년 뒤에 비극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지 오래 생각했어요. 2023년 한 해 서울에서만 1218명이 가족 없이 공영장례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중 883명은 가족이 있었어요. 어딘가에 가족이 있었는데 그 가족은 끝까지 오지 않은 거예요. 이 숫자가 매년 늘고 있고요. 그리고 누군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요양원 복도 끝을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오늘은 와 줄까 하고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 이유는 나쁜 자식을 욕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 패턴이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반복되는 구조의 문제라는 걸 알고 그 구조 안에서 내가 먼저 다르게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충분한 조건이지만 구조가 그 사랑을 짓누를 때는 사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부모님께 전화 한 통하게 만든다면 혹은 노후 준비에 대해 가족끼리 조금 더 솔직한 대화를 나누게 만든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남몰래 하고 있던 고민이 있다면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과 함께 댓글로 마음을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